브라질 한인 농장주, 한국 본가를 찾아온 진짜 목적. 프롤로그 40년 만에 귀향.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2024년 11월 새벽 6시 비즈니스석 탑승객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고급스러운 네이비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명품 시계가 은은하게 빛났고 절제된 표정 속에서도 어딘가 모를 위험이 풍겼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곧게 편 어깨와 단호한 걸음걸이. 그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수암을 찾는 곳에서 대형 캐리어 3개를 찾아 끌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한 짐들이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하여 2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이곳. 40년 만에 밟는 조국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얼굴에는 감회에 젖은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찾아온 맹수처럼 말입니다. 공항 로비를 가로지르며 민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새벽녘의 인천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그가 떠날 때만 해도 이곳은 김포공항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국제공항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많이도 변했군. 낮은 중얼거림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냉소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역시 그렇겠지. 혼잣말을 남기고 그는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고 금방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60대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외곽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 입력해드리죠. 민호는 미리 준비한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이 겹쳤습니다. 논밭이었던 곳이 온통 아파트 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들만 있던 자리에 고층 빌딩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했구나.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브라질로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미로, 중동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변했고 한국도 변했지.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민호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 택시는 이천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심을 지나 외곽으로 나가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딩 대신 논밭과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이곳만큼은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백사면 대월리, 민호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손님, 이 동네가 고향이세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민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민호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오랜만에 오시나 봐요. 고향은 언제 와도 좋죠. 기사는 밝게 웃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택시가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커다란 기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기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민호는 요금을 지불하고 짐을 내렸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그는 혼자 대문 앞에 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웅장한 한옥이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기와 지붕, 정갈하게 다듬어진 돌담, 대문 옆에는 2002시 종가라고 새겨진 표지석까지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 기억 속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초라한 시골집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기와 몇 장이 깨져 있었고 담벼락도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재산을 이렇게 불렸구나.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민호와 한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활짝 웃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사진 속 여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왔어. 약속대로. 늦었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어.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50대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호를 보자마자 그는 과장되게 반가워했습니다. 형님, 정말 오셨네요. 어머나 40년 만에. 남자는 달려와 민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손을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준혁이로군. 네, 형님. 저 준혁이에요. 기억하세요? 준혁은 민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40년 전 민호가 떠날 때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지금은 40대가 되어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혁이 짐을 들어주려 했지만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들겠네.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장섰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본격적인 한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대청마루 양쪽에 사랑채와 안채, 뒤편에 별채까지. 대지만 해도 500평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정원이 꾸며져 있었고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몫의 재산으로 이 모든 걸 만들었겠지. 민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굴로 준혁을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푸짐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정식으로 차린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 앞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큰형 강민수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민수도 늙게 만들었습니다. 흰 머리가 반이나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막내야, 정말 왔구나.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경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형제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앉거라, 앉아. 멀리서 왔는데 피곤하겠다. 먼저 식사나 하자. 민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4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고요함 같았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40년을 기다렸어. 천천히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겠어. 그의 눈빛이 대청마루 천장의 대들보를 향했습니다. 40년 전 저 대들보 아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막내야, 브라질 가서 잘 살 거라. 여기서는 내가 받을 게 없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형들의 음모였다는 것을, 아버지마저 속았다는 것을. 민호는 젓가락을 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청산할 때가 왔군. 일막 환대 뒤에 긴장. 대청마루의 아침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나물과 생선구이,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정성스러운 한식상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형이 미안하다. 입으로는 사과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민호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고생이야 했죠. 형님은 편안하셨겠지만 민호의 대답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이죠. 형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편안하게 사셨잖습니까? 저는 낯선 땅에서 맨손으로 시작했고요. 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40년간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농장 크게 성공했다며? 아들 준혁이한테 들었다. 브라질에서 큰 커피 농장을 한다고. 형님이 관심 있으십니까? 제 농장에?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잘 되니까 형으로서 기쁘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관심 가져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민수를 찔렀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세련된 옷차림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삼촌 오셨어요? 민수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인사드려라. 내 삼촌이시다. 안녕하세요, 삼촌. 수진이에요. 어릴 때 본 기억은 전혀 안 나지만 수진은 작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값을 매기듯이. 그래, 이천에서 카페를 한다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한옥 카페요. 2000쌀로 만든 디저트 파는 곳이에요. 요즘 잘 돼요. 잘 됐구나. 삼촌, 브라질 농장은 얼마나 크세요? 수진이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딸을 말렸습니다. 야, 수진아. 그런 걸 어떻게 해. 괜찮습니다, 형님. 궁금하실 만도 하죠. 민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땅이 한 500헥타르 정도 됩니다. 500헥타르요? 그게 얼마나? 준혁이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150만 평 정도 되네요.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헉, 150만 평이요? 커피 농장은 넓어야 합니다. 직원도 200명 정도 두고 있고요. 민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와 준혁, 수진 모두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큰 부자였어? 그들의 눈빛에서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사랑채로 안내받았습니다. 정갈하게 꾸며진 한옥방이었습니다. 장판에 이불이 깔려 있고 한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쉬다가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준혁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민호는 가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가 가계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할아버지, 그 아래 아버지, 그리고 삼형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 둘째 민철, 셋째.
민호는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과 달리 작게 적혀 있었고 옆에는 1984년 브라질 이민 별세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별세라.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이군. 아예 이름을 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건가? 그는 가계도를 도로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호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회상 1984년 봄. 24살의 민호는 아버지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경화로 몸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막내야, 들어와라. 예, 아버지. 민호가 들어서자 아버지는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민호는 아버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쾌차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니다, 막내야. 내 병은 내가 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재산 정리를 해야겠다. 아버지는 옆에 놓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언장을 써뒀다. 너희 삼형제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오래 사셔야. 아니다. 들어라. 2,000봉가 땅 500평은 3등분한다. 서울 건물 3채도 한 채씩이다. 논밭 150마지기도 나눠라. 예, 아버지. 막내야, 내가 제일 걱정이다. 형들은 장가도 갔고 자리를 잡았는데 넌 아직? 저 괜찮습니다, 아버지. 아니다. 내 몫은 확실히 챙겨놔야 한다. 이 유언장에 다 적어놨으니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들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말거라. 너도 이 집 아들이다. 예,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민호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민수와 민철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문 밖에서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버지, 막내에게 재산을 주시면 안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막내도 내 자식인데. 막내는 브라질로 이민을 갑니다. 뭐? 브라질? 네, 교회에서 브라질 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막내가 지원했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민철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막내는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브라질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재산은 줘야지. 브라질 가면서 노자돈은 넉넉히 챙겨주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재산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도 못하고 결국 팔아버릴 겁니다. 그거야. 아버지, 저희를 믿으십시오. 막내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대신 재산은 한국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고쳐야 하나? 제가 변호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언장이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민호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민호는 형들에게 불려갔습니다. 막내야, 너 브라질 간다며? 예. 무슨 소리십니까? 교회에서 이민 프로그램 한다며. 신청했다고?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뭐? 신청 안 했어? 민수와 민철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튼 결정됐다. 넌 다음 달에 브라질로 간다. 형님, 저는 가기 싫습니다. 여기서 장가들 생각도 있고. 장가? 누구랑? 지영이라고 한복집 딸.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 딸? 안 된다. 그 집은 빚이 많아. 하지만 닥쳐. 넌 브라질 가는 거야. 이미 다 결정됐어. 형님, 아버지도 동의하셨어. 내가 브라질 가는 게 낫다고. 민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가야 합니까? 막내야, 미안하다. 형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민호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브라질행 배에 올랐습니다. 현재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변색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한 민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형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넌 브라질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재산은 형들이 잘 관리할 것이다.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무능해서. 편지를 읽던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저도 아버지도 모두 속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40년간 준비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사본, 두 번째 서류 형들이 위조한 유언장 증거, 세 번째 서류 종가 재산 변동 내역, 네 번째 서류 그리고 김지영에 관한 자료들. 민호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1984년 8월 15일 이천시 저수지에서 20대 여성 익사. 기사를 읽던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그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천천히 하나씩 밝혀나가겠어. 그날 밤 11시 본체 안방에서는 은밀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준혁, 수진,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삼촌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4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민수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유산 얘기하러 온 건 아닐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유산?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유산? 공소시효도 다 지났어. 하지만 할아버지 유언장은 내가 처리했다. 민수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나도 느꼈다. 예전에 순진한 막내가 아니야. 눈빛이 달라졌어. 민수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잘 지켜봐라. 움직임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삼촌 재산도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150만 평 농장이라. 얼마나 가진 거야?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삼촌이 돈이 많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러 온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지영이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영이요? 그게 누구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너희 삼촌 옛날 약혼녀였어. 어머,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죽었다. 40년 전에. 절대 그 얘기 꺼내면 안 돼. 알겠나?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묻지 마. 그냥 절대 얘기하지 마. 민수의 강한 어조에 준혁과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같은 시각 사랑채.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시골 밤이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내가 돌아왔어. 40년을 기다렸지. 진실을 밝힐 날을.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상 1983년 가을. 이천 시내 한복집. 민호는 어머니를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어머니, 왜 한복을 맞춰요? 마을 잔치 때 입으려고. 어서 들어가자. 한복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름다운 여인이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22살의 김지영이었습니다. 단아한 미모에 우아한 몸가짐. 민호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기. 민호가 말을 더듬자 지영이 웃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날 이후 민호는 자주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심부름이라는 핑계로, 나중에는 지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가 일부러 들르셨어요? 아니. 그게.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 씨는 꿈이 뭐예요? 어느 날 지영이 물었습니다. 저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게 꿈이에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누구랑요? 지영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 씨랑요. 민호의 진지한 대답에 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어머. 6개월 후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혼인 허락을 받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와 민철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막내가 장가가면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 그건 안 돼. 우리 몫이 줄어든다. 두 형은 지영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지영 아버지가 한복집 운영하면서 진 빚이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지영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님, 빚이 좀 있으시다며요? 그건 어떻게 제가 갚아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지영 씨와 저희 막내 결혼 반대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막내는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영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빚을 갚아드리고 추가로 사업 자금도 드리겠습니다. 대신 혼담을 정리해 주세요. 지영 아버지는 고민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고 가게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영에게는 다른 이유를 대며 혼담을 무산시켰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생각해보니 민호 씨네 집안이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혼담은 없던 걸로 하자. 지영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내 아버지가 왜? 민호 씨, 미안해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우리 도망가자. 둘이서. 안 돼요. 아버지 말씀을 어길 수 없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민호는 브라질행 배에 올랐습니다. 현재 민호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우리가 헤어진 게 형들 때문이었어. 내 아버지를 협박했던 거야. 그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지. 형님은 더 큰 죄를 지었어.
민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2023년 브라질로 배달된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강민호 씨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김지영 씨는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한국으로 오십시오. 이천시 대월리 옛 마을회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민호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기 전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40년 전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형님들에게 하나씩 밝히겠어. 천천히 고통스럽게.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막 과거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대청마루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민수 가족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민수, 준혁, 수진, 그리고 민호.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척했습니다. 삼촌, 브라질은 날씨가 어때요? 수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덥지. 여기보다 훨씬. 지금은 여름이겠네요? 브라질은 남반구니까 계절이 반대야. 지금은 여름이 맞아. 와, 신기하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언제든 오세요. 환영합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재산만 노리는 게 뻔히 보이는군.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농장 일은 힘드시겠어요. 이제는 직원들이 다 하지. 난 관리만 해. 그래도 2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관리하시려면 익숙해지면 괜찮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그동안 정말 잘 살았구나. 다행이다. 형님 덕분에 잘 살았죠. 내 덕분이라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갔으니 독립할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덕분에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민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 다행이고. 그런데 형님. 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유원장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고 준혁과 수진도 긴장했습니다. 유원장? 그건 왜? 보고 싶어서요. 제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건 오래전 일이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공증 사본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40년이나 지난 일을 왜 갑자기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나요? 민호가 준혁을 쏘아보았습니다.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요? 시효는 법률 용어입니다. 조카. 가족 간의 신의는 시효가 없어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인 그도 민호의 논리에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식사 다 했으면 난 나가봐야겠다. 일이 있어서. 형님, 제 질문에 대답하시죠.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빠.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준혁과 수진도 어색하게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아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망가는군. 하지만 오래 도망칠 수는 없어. 오전 10시 민호는 택시를 타고 이천 시내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구시가지 쪽으로요. 옛날 상가 있는 곳. 택시는 이천 시내 중심가로 들어갔습니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특정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40년 전 지영의 한복집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지영이를 처음 봤지. 그 예쁜 미소를. 그는 인근 슈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슈퍼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70대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습니까? 네, 50년 넘었어요. 왜요? 40년 전에 여기 한복집 하던 김씨네 아십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지영이네? 알죠. 왜요? 저는 옛날에 지영 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영이는 아시잖아요. 뭐요? 돌아가셨잖아요. 40년 전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살이라고 했어요. 저수지에서.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가 참 안 됐어요. 부모님은요? 충격받고 이사 가셨어요. 서울 쪽으로. 혹시 연락처는? 모르죠. 그렇게 떠나셨으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이상한 소문도 있었어요. 무슨 소문입니까?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살 전날 밤 종가 큰아들이 지영이네 집에 갔다더라고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큰아들이요? 민수 씨 말입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집 사람입니다. 어머, 그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싸우는 소리요? 네, 지영이가 울면서 소리치는 게 들렸다고. 이웃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엔요? 그날 밤 지영이가 집을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수지에서.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별 말씀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제가 지영 씨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브라질 간다던 그 청년? 저를 아십니까? 지영이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브라질로 간다고. 그게 당신이었군요. 네. 아이고, 그럼 그동안 얼마나.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호는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이천 외곽의 저수지. 40년 전 지영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저수지 둑 위에 섰습니다. 잔잔한 수면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만 믿고 기다렸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민호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형님이 뭘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게.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저녁 무렵 민호가 본가로 돌아왔을 때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남자, 민호의 둘째 형 민철이었습니다. 오, 막내 왔구나. 민철은 민수보다 더 큰 체격이었습니다. 건설업을 하면서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40년 만이지. 어디 갔다 오냐? 시내 구경 좀 했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지? 네, 많이 변했더군요. 세 형제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이었고
민철은 겉으로는 호탕한 척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막내야, 갑자기 왜 왔어? 민철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뵈러 왔죠. 가족인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부모님 장례식 때도 안 왔고 초대받은 적이 없어서요. 민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초대? 가족한테 무슨 초대야? 그럼 환영받았습니까? 제가? 민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막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우리가 언제 형님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뭘, 유언장 조작, 재산 독차지, 그리고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영이,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영이가 뭐, 형님, 지영이한테 뭘 하셨습니까? 난 아무것도. 거짓말 마십시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자살 전날 밤 형님이 지영이네 집에 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민철이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 그게 사실이야? 아니. 그건, 대답하십시오. 뭘 하셨습니까?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경고만 했어. 무슨 경고를? 막내가 브라질 갔으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그렇게만 말했어. 그게 전부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지영이 사망 사건 당시 경찰 기록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구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살로 종결됐지만 담당 형사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막내야. 사과가 아니라 진실을 원합니다. 그날 밤 내가 지영이한테 찾아갔어. 임신 사실을 알고. 뭐라고요? 민호는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지영이가 임신을? 내가 브라질 가기 전에 둘이. 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브라질 가기 일주일 전 지영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둘은 슬픔에 젖어 서로를 위로했고 내 아이였어. 지영이가 내 아이를 가졌었어. 민호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민철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임신까지 했었어? 그걸 나도 몰랐잖아.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영이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 돈도 줬고. 형님. 하지만 지영이가 거절했어. 아이를 낳겠다고, 너를 기다리겠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했어. 무슨 거짓말을? 내가 브라질에서 다른 여자 만났다고. 편지를 위조해서 보여줬어. 민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님이 그런 짓을. 지영이가 충격받고 집을 뛰쳐나갔어. 그리고 다음 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람을 죽인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임신한 여자한테 그런 충격을 주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철이 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재산 때문이라고 해도. 나도 40년 동안 괴로웠어. 괴로우면서 재산은 다 챙겼군요. 민호의 차가운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님들 선택하십시오. 선택?
법정에서 만날지 아니면 자진해서 정리할지. 무슨 뜻이야? 민철이 물었습니다. 제 몫의 재산을 돌려받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를 원합니다. 공개 사과? 지영이 부모님께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형님이 한 일을 고백하십시오. 그건 너무... 아니면 경찰과 법원에 가겠습니다. 문서 위조, 사기, 과실치사 모두 형사사건입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막내야 제발 3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민호는 일어서서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두 형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저 김탐정입니다. 민호가 고용한 사립탐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김지영 씨에 관해서요. 말씀하세요. 지영 씨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저수지에서 구조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구조됐다고요? 네, 시체가 아니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은 기록이 끊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습니다. 누가? 아마도 강민수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영이가 살아있다고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혹시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기다려, 지영아. 내가 반드시 찾을게. 산막 비밀의 충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형님. 왔구나. 어젯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지영이에 관한 정보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술잔이 민수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저수지에서 구조됐다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형님 알고 계셨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알고 있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40년 동안 저는 지영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영이는 살아났어. 하지만 유산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어. 그래서요? 부모님께 돈을 주고 조용히 처리했어. 처리했다고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마을을 떠나게 했어. 민호는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은 인간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놓아라. 지영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말하십시오. 나도 모른다. 20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 거짓말. 정말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 소식이 없어. 민호는 민수를 밀쳐냈습니다. 병원 이름 지금 당장 말하십시오. 평화요양병원. 광주시에 있어. 민호는 즉시 서재를 나와 차를 몰았습니다. 1시간 후 민호는 평화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3층 건물이었습니다.
40년 역사의 정신과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민호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70대 노인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영이라는 환자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환자 정보는 보호됩니다만 저는 그 사람의 약혼자였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원장은 민호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절 아십니까? 지영 씨가 당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당신 이름만은 계속 불렀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기억했습니까? 이름만요. 얼굴도 추억도 기억 못했지만 민호라는 이름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5년 전에 퇴원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울 은평구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소는 기록에 있을 겁니다. 원장은 오래된 파일을 뒤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서울시 은평구 동번지. 민호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영 씨를 찾으시거든. 잘 돌봐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그렇겠습니다. 민호는 즉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은평구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였습니다. 건물 1층 슈퍼에서 민호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지영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 지영 씨? 알죠. 지금도 여기 사십니까? 아니요. 2년 전에 이사 갔어요.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인천 쪽으로 갔다고 들었어요. 딸이랑 같이. 딸이요? 네, 30대 딸이 있더라고요.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내 딸? 그 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대 후반쯤 돼 보이던데요. 나이를 계산하면 40년 전에 태어났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새 주소 아십니까? 잠깐만요. 슈퍼 주인은 오래된 수첩을 뒤졌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한번 택배가 잘못 와서 반송 주소를 메모해뒀어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새 주소를 받아 적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아파트 단지. 민호는 특정동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김지영 씨를 찾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지영 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지영을 닮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지영 씨의 옛 친구였습니다. 여자는 민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지영은 제 어머니고요. 어머니가 계십니까? 지금은 안 계세요. 왜 찾으시는데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민호와 지영의 사진. 수연은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제가 사진 속의 남자입니다. 당신이 강민호 씨? 절 아십니까? 수연은 민호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연은 민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다고. 브라질로 간 남자를.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지영 씨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40년 동안 지영 씨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세요.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야.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는
암이에요. 말기예요. 민호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암이라니. 췌장암입니다. 6개월 전에 발견했는데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였어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의사 말로는 길어야 한 달.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늦을 줄은.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만나러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당장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죠. 인천의료원 특실. 민호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침대에 누운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지영. 40년의 세월이 그녀를 많이 변하게 했습니다. 여인 얼굴, 흰 머리, 산소호흡기.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지영은 민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씨, 지영 씨. 민호는 침대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당신이에요? 지영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40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연은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알아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10년 전쯤. 뭘 아십니까? 민수 씨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당신은 날 버린 적 없다는 것도.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브라질에서 가정 이루고.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지영은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평생 당신만 기다렸어요. 저도 당신만.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40년의 시간,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뒤늦은 재회. 모든 것이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지영 씨, 제가 치료비 전부 댈게요. 최고의 병원으로 옮기고. 민호 씨, 네, 이미 늦었어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사막 진실의 대가. 병실 복도에서 민호와 수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 씨, 네, 혹시 당신이 제 딸입니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말로는 유산하셨대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수연 씨는? 저는 어머니가 입양한 아이예요. 고아원에서. 그렇군요. 20대가 되어서야 입양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한테 친딸보다 더 잘해주셨어요. 지영 씨답군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이고 수연 씨 앞으로의 삶도요. 저는 괜찮아요. 아닙니다. 지영 씨가 키운 딸이면 제 딸입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입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이천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복수심보다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민철을 불렀습니다. 형님들,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제 몫의 재산 100억 포기하겠습니다. 두 형제는 놀랐습니다. 정말이냐? 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2천 본가 땅, 이것만 저한테 주십시오. 본가를? 그건 종가인데.
여기에 요양원을 짓겠습니다. 요양원? 호스피스 요양원입니다. 지영 씨를 위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를 해주십시오. 공개 사과. 지영 씨 부모님께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형님이 한 일을 고백하십시오. 민철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그렇게 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민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렇게 하마. 2주 후 본가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50여 명의 주민들 그리고 지영의 부모님도 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단 위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지영 씨에게 그리고 제 동생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동생의 재산을 빼앗은 일, 지영에게 거짓말한 일, 그녀가 저수지에 빠지게 만든 일, 관중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 부모님, 민수는 80대 노부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따님을, 제가, 노부부는 울기만 했습니다. 민호는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떤 해방감. 오막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본가터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호스피스 요양원 건립 현장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인천병원으로 가서 지영을 돌보았습니다. 민호 씨, 요양원 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순조롭습니다. 3개월이면 완공됩니다. 그럼 저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완공되면 첫 번째 입원 환자는 지영 씨예요.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수연도 함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민호와 수연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수연이 민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딸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3개월 후 요양원이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식 건물과 한옥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시설이었습니다. 지영이 특별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정원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죠? 지영이 물었습니다. 네, 40년 전에 여기서 처음 뵀습니다. 기억나요. 한복 입은 제가 너무 예뻤어요. 이제는 늙었죠. 아닙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봄이 왔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지영의 병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습니다. 예쁘네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네, 사실은 당신을 원망한 적도 있어요. 저를요? 왜 자살하려 했냐고, 왜 날 믿지 않았냐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영은 민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 씨, 행복했어요. 네, 마지막 이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입니다. 수연이도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 딸이니까요. 고마워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저도 사랑했습니다. 지영 씨. 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용서와 치유, 지영의 장례식,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민수와 민철도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민호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님도 괴로우셨죠? 40년 동안 매일 악몽을 꿨어. 이제 놓으세요. 정말 용서하는 거냐? 지영 씨도 그러길 원했어요. 민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재산 때문에 사람을 잃었지.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세 형제는 4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1년 후 지영 호스피스 요양원은 3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말기 암 환자들이었습니다. 무료 시설이었습니다. 민호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수연은 간호사 자격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민호는 원장으로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저녁 민호는 지영의 묘를 찾았습니다. 요양원 뒤편 언덕에 있었습니다. 지영아, 잘 있니? 우리 결국 함께했어. 비록 짧았지만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래에서 수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지금 간다.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지영아, 당신이 바랐던 대로 살게. 남은 시간 아름답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요양원 건물에서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40년이 지나도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용서로 이어졌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 복수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진실과 사랑이었습니다. 민호는 40년 만에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지영 호스피스 요양원의 불빛은 오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을, 아픈 이들에게 평안을 주며 이것이 민호가 찾은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그의 진짜 이유, 사랑, 용서, 그리고 치유,